그 여러분들 학교 시험이 그러면 저기 뭐야 그 뭐 무슨 요일날 국어치고 이런 거뭐 1도 안 나왔겠네. 제가 하도 많이 남아가지고. 수학여행이 언제 가요? 언제 가요? 여러분들 2학년이죠 지금. 그러면 수학여행 갈 거 아니야. 어디로 가는데? 서울 뭐 가는데? 또 에버랜드 가요? 에버랜드 가고요. 뭐라고요? 경복궁? 오, 경복궁. 또? 이미 그 저기 뭐냐 스케줄은 다 나왔어? 방 배정도 끝났고? 아 방은 아직 배정 안 됐어? 재밌겠다. 여러분들 언제 가요 그러면? 10? 22일에서 23일. 시험 치기 3주 전인데? 오. 야. 쉽지 않겠는데 여러분들? 갔다 오면 바로 그냥 막 밤새서 막 공부해야 될 딱 그 시간인데요 여러분들. 그렇죠? 왜냐면 수학여행 전까지 공부 안 할 거잖아. 할 거예요. 보통 하기 힘들죠. 이제 수학여행 전까지. 수학여행도 준비해야 돼. 뭐도 해야 돼. 재밌겠다. 에버랜드에서 그러면 몇 시간 놀 수 있는데? 뭐라고요? 하루 종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루 종일이에요? 계산이 몇 시인데요? 에버랜드 가는 날이랑 서울 올라가는 날이랑 같은 날이어가지고. 엥? 첫날이야 그러면? 경복궁이 첫 번째 날이었나? 아 두 번째 날? 그러니까 그러면 사람들 그 길 가다 쓰러져요. 그 정도면 그 정도 스케줄이면. 둘째 날 좋겠다. 나도 사실 수학여행 2번 다 에버랜드 가긴 했는데 아니구나. 중학생 아니 다 에버랜드 갔다. 초등학생 때도 에버랜드, 중학생 때도 에버랜드. 여러분들 초등학생 때 못 갔죠? 코로나 때문에 아닌가? 그냥 못 갔어? 아니 코로나 여파긴 하지. 근데 초등학생들도 예전에 우리 때는 다 수학여행 갔었는데 초등학교 6학년 때. 근데 이제 코로나 여파로 여러분들 아마 하루씩 왔다 갔다 이런 식으로 했을걸? 당일날 집에 갔다가 돌아. 아니면 여행을 갔어? 아 그래? 진짜? 어디 갔다 왔는데 그러면? 경주 갔다 왔어? 나 초등학교 6학년 때 에버랜드 가고 중학교 2학년 때 에버랜드 가고 나 고등학교 2학년 때 제주도 이렇게 갔던 것 같은데 중학교 2학년 때 분명히 하루 종일 놀았던 것 같거든요. 어서오세요. 낮에 뭐 했는지가 기억이 1도 안 나. 진짜 1도 안 나고 저녁에만 기억나요. 그러니까 뭐만 기억나냐면 저녁을 먹을 때만 기억나요. 저녁 맛있는 거 먹었던 것 같거든. 거기서 뭐 카레 비슷한 걸 줬던 것 같아요. 에버랜드 밥을 먹었는데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저녁쯤 되니까 탈 것도 없고 애들도 다 지쳐가지고 줄은 안 서는데 나도 지쳐서 그래서 그냥 바이킹만 계속 타다가 바이킹 타다 멀미 나가지고 그날 밤에 자야 되는데 그냥 안 자야 되는데 잠들어 버리는 그런 기억이 좀 있긴 한데 재밌겠네요. 너무 준비하세요. 자 지금 물어볼게요. 그 저기 설명 방법 학교에서 배웠다 손. 딱 한 반 정도네요. 그렇죠. 잠깐만. 자 봅시다. 자 일단 우리 기본적으로 아마 교과서에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그 설명 방법은 8개가 있었을 거예요. 8개가 있고 방금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8개 플러스 이제 과정까지 해서 하면 아마 9개일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나눠준 프린트에는 과정은 없는데 과정은 조금 이따가 이제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자 설명 방법 일단 첫 번째 정의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정의라고 하는 게 뭡니까? 대상의 무엇을 분명하게 밝힌다고요? 의미를 분명하게 밝혀서 규정하는 설명 방법을 정의라고 하죠. 자 그러면 이 정의라고 하는 이 설명 방법을 사용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 대상의 의미를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의미를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의미를 명확하게 전달한다고 하는 건 무엇을 없애기 위함이다 라고 하면은 자,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대상에 대한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의미를 분명히 전달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우리가 정의라고 하는 설명 방법을 쓰죠. 자, 그래서 밑에는 지금 효과인데요. 그러니까 이 필요할 때라고 하는 말이 왜 있냐면 결국은 이 설명 방법의 효과 때문이야. 이게 여러분들 지금 교과서에는 설명 방법의 효과는 내 기억에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교과서에는. 그런데 다른 출판사 교과서에는 뭐 있냐면 각각의 설명 방법마다 뭐가 있냐면 효과까지 다 외워야 돼. 이 설명 방법은 무슨 효과, 이 설명 방법은 무슨 효과 이렇게 외워야 되는 교과서들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우리는 알아만 둡시다. 알겠죠? 자, 그래서 봐봐. 필요할 때가 이럴 때 필요한 거니까 그러면 뭘 없애고? 오해를 없애고 의미를 잘 전달하는 것이 바로 이 정의의 효과죠. 자, 그래서 정의는 보통 어떤 식의 문장으로 많이 나타나십니까? 무엇은 무엇이다. 자, 다음 무엇은 무엇을 뭐 뜻한다. 또는 의미한다. 또는 무엇은 무엇이라고 말한다. 뭐 이런 모든 표현들은 다 정의의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정의. 자, 그래서 정의의 유의점은 바로 뭐냐면요. 용어의 뜻을 너무 넓거나 좁게 규정하면 안 됩니다. 그래야지 명확하게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자, 다음 두 번째는요. 부정어를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자, 다음 정의,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의미를 밝히고자 하는데 다양한 표현 방식을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자, 그래서 모호한 용어와 비유 같은 걸 사용하면 안 됩니다. 대상의 의미를 명확하게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죠. 자, 다음 예시입니다. 예시는 뭐 제일 쉽죠. 자, 대상에 대한 구체적이고 친근한 무엇을 드는 거야? 예를 드는 거야. 근데 어려운 건 이거죠. 그럼 얘가 무슨 뜻인데요? 얘는 사례요. 사례가 그럼 뭔데요? 예시요. 예시가 뭔데요? 예요.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 예라는 말이 그냥 말 그대로 진짜 예죠. 예가 뭔데 그러면? 그 대상을 구체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한 다른 대상을 말하는 거야. 다른 대상. A를 나타내기 위한 B인 거야. 그거를 우리가 예시라고 하죠. 자, 그래서 대체적으로 언제 필요하냐? 중심 문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할 필요가 있을 때. 자, 예시는요 항상 무슨 말이 들어가냐면요 구체적이다라는 말이 항상 들어가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구체적이기 때문에 뭘 나타낼 수 있느냐? 굉장히 세밀한 부분도 제시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요거죠. 쉽게 이해시킬 수 있는 거.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대상을 쉽게 이해시킬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이제 세 번째 표현 방식을 생각해 보자면 이제 제일 많이 쓰는 말이 바로 뭐야? 예를 들면 자, 다음 예컨대. 자, 다음 우리가 보통 이를테면이라고 얘기하죠. 이를테면 이런 거는 뭐 이런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 이런 말도 씁니다. 우리 가령 우리가 가령 뭐 이런 상황을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본다면
자, 그래서 여기에서 조금만 더 나아가 볼까? 고급입니다. 이거 고급. 사실 중학교 교과에는 없는 건데 조금만 고급으로 나아가 보면, 자, 이건 여러분들 나중에 글쓰기 할 때 좀 도움이 될 만한 건데, 가령이라는 말의 뜻이 뭘까요? 가령 뒤에는 뭐가 와야 될까요? 가령이랑 예컨대 좀 다릅니다. 가령이랑 예컨대 뒤에는 어떤 게 오는 게 다를까요? 혹시 이 말의 차이를 느낄 수 있는 사람? 뭘까? 연재 뭘까요? 가령과 예컨대 뭔가 차이점이 있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죠? 이게 글 쓰다 보면은 좀 아는데 여러분들 글 많이 안 쓰니까. 글 쓰더라도 가령이라는 말 여러분들 나이 때 좀 잘 안 쓰긴 하죠. 유기나 뭘까요? 생각해보면 예시라고 하는 게 두 종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시는 종류가 두 개가 있어요. 뭘까요? 뭘까? 지금 눈 피하는 사람 혹시 나한테 이름 부르지 말라고 혜림아 뭘까? 아 근데 나 옛날에 초등학생 때 가르쳐봤거든요. 근데 나 이게 얘기했나? 나 7살부터 가르쳐봤다고요? 나 7살짜리 그 책 못 읽는 애 무릎에 앉혀놓고 책 읽기도 가르쳤거든요. 옛날에 한글 가르쳐주고. 이상해요. 하여튼 막 하도 앉아있지 못해가지고 여기 똑바로 앉아있으라고 무릎에 앉혀놓고 책 읽기 했어요. 하여튼 뭐 그런 것도 해봤더라. 초등학교 3학년도 가르쳐봤고 지금 모든 나이를 다 가르쳐봤는데, 초등학생들 중에 가끔씩 이거 순간적으로 빡뜩 떠올려서 얘기하는 학생들도 가끔씩 있던데, 예시가요 여러분들 봐봐. 우리가 예시를 들어. 예시를 들면은 예시는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디에 있는 걸 가져와서 우리가 예시를 들까요? 과거에 있었던 지식이나 경험 그리고 있었던 사실을 바탕으로 가져와서 예시를 드는 경우가 많죠. 보통 뭐 할 때? 주장하려고 할 때. 이해돼요? 근데 그 예시 말고 다른 예시도 있어요. 무슨 예시도 있을까요? 벌어지지 않은 상황을 가정하는 거야. 그것도 예시잖아. 만약에 이런 일이 있다면, 가령 우리는 이런 일이 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도 구체적인 예시가 될 수 있어. 그래서 예시는요 과거의 자료를 가져와서, 나의 과거의 경험을 가져와서, 또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져와서 얘기할 수도 있지만, 주장을 드러낼 때는 내 입맛에 딱 맞는 게 없을 수도 있잖아. 그럼 뭘 할 수도 있어? 가령이라고 하는 건 가정입니다. 가정하다 할 때 가짜야. 그래서 뭔가 이제 있지 않은,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 이런 것들을 예시로 전달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시라고 하는 건 기존의 지식 또는 사실을 제시할 수도 있지만, 뭐도 제시할 수도 있다. 상황을 가정하여, 그러니까 가정된 예시를 우리가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가정된 예시는 여러분들 설득력이 높을까요? 떨어질까요? 떨어지겠지. 에이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 라고 하면서 안 믿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조금 더 설득력이 있는 이제 기존의 지식을 예시로 드는 게 가장 찰떡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나 나중에 글쓰기 같은 거 좀 잘하고 싶거나 이러면요 예시 드는 연습을 좀 많이 해보세요. 세상에 예시를 찰떡같이 잘 드는 사람 치고 논리적으로 말 못하는 사람 없습니다. 논리성이 뛰어나면 예시를 찰떡같이 들어요. 그래서 이 예시를 잘 드는 방법이 여러분들의 논리성을 키우는 방법이기도 할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 글쓰기 많이 하게 될 테니까. 그렇죠? 알아두세요. 자, 다음 넘어갑시다. 유의점! 바로 뭐냐면 독자의 네 글자로 바꿉시다. 지식 수준에 맞는 내용을 충분히 제시해야 된다. 이건요 여러분들 글쓰기를 할 때 고려하는 사항인데, 혹시 설명하는 글쓰기까지 진도 나갔다 손? 그것까지는 안 나갔어. 설명 방법까지만 했어. 내 기억에 단원에 설명하는 글쓰기까지 있었던 것 같은데, 나도 이렇게 쓱 봐가지고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자, 설명하는 글쓰기에 보면은 우리가 글을 쓸 때 고려해야 되는 사항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뭔데? 독자의 지식 수준이죠. 그래서 독자의 지식 수준을 고려해서 글을 써야 된다. 이것도 여러분들 서술형에 나오는
그 표현입니다. 자, 다음 넘어갑시다. 대상을 어떠한 관계로 설명하겠대요. 대상을 어떠한 관계. 그러면 이게 무슨 관계일까요? 시은아 무슨 관계일까? 관계. 그렇죠.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인과관계라고 이야기를 하죠. 인과, 원인과 결과.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설명 방법 인과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자, 일어난 사건에 무엇을 파헤친다? 문제점을 파헤치고요. 무엇을 제시하려고 할 때?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할 때. 그러니까 당연히 효과는 뭐야? 원인을 파악해서 해결책을 찾는 데 도움이 되는 설명 방법이 인과겠죠. 자, 그래서 인과는요, 대체적으로 원인, 결과. 이게 일반적이죠. 뭐 때문에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라는 식으로. 근데 때로는요, 결과가 먼저 제시되고요. 하다 라고 나서 그 다음에 뭐뭐 했기 때문이다 라고 해서 원인이 뒤에 나오는 경우도 드물게 있죠. 자, 그래서 보통 뭐가 많이 쓰인다? 때문이다. 때문이다. 또는 무엇이 근거로 하여서 뭐 이런 것들. 다음 또 있습니다. 무엇으로 인해할 때 인이 원인이죠. 뭐뭐로 인해 이런 일이 벌어졌다. 무엇을 근거로 이러한 결론이 나왔다. 이런 것들이 전부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다음 비교. 비교는요, 둘 이상의 대상을 견주어서 무엇을 설명할 때? 차이점을 설명할 때를 이제 비교라고 하죠. 미안합니다. 미안. 비교가 차이점에 미쳤다. 이게 지금 이렇게 돼 있구나. 미안합니다. 다시 볼게요. 자, 필요한 때로 필요한 때는 둘 이상의 대상을 견주어 설명할 때입니다. 미안해요. 견주어 설명할 때. 그러니까 이거는 비교와 대조의 공통이야, 공통. 자, 그래서 비교랑 대조를 썼을 때 효과가 뭔데? 자, 잘 알려진 대상으로 설명하려는 대상을 견주어서 이해를 도와주는 겁니다. A와 B를 견주어서. 자, 그때 둘 또는 그 이상의 사물에 대해서 비슷한 점이나 무엇을 밝힌다? 공통점을 밝히는 걸 뭐라고 한다? 비교라고 합니다. 공통점은 비교. 차이점은 뭐야? 대조. 오씨 뭐야? 공통점은 비교, 차이점은 대조. 자, 그러면 이제 뭐 표현 방식들 같은 경우에는 비교랑 대조를 봤을 때 이제 대조는 뭐가 있다? 그러나 하지만 근데 선생님 그러면 그러나도 되면 그런데도 되나요? 그런데도 되나요?
그런데도 돼요? 머릿속으로 선생님이 물어봤으니까 뭐 분명히 안 되는 것 같은데 지금. 그러나가 되면 그런데도 되나요?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 그러나와 그런데의 차이가 뭔지 압니까? 이건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면 쌤이 한 번 더 할 거긴 한데 그러나와 그런데의 차이 우리가 좀만 더 유식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뭐가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들 그러나와 그런데는 사실 서로 다른 말이라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러나를 써야 하는 상황과 그런데를 쓰는 상황은 다릅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자, 그러나는요. 같은 범주 내에서 서로 반대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그러나라고 합니다. 반대 관계로 역접해서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뭐 이런 것도 있어요. A는 학교에서 참 착하다. 그러나 집에서는 더럽게 말을 안 듣는다. 라고 하면은 이거는 같은 범주. 무슨 범주야? 승질이라고 하는 이 범주가 있는 거 아니야. 맞죠? 자, 그러니까 A는 학교에서는 참 착하다. 그러나 집에서는 말을 더럽게 안 듣는다. 라고 하면 성격이라고 하는 이 범주에 다 같은 범주 안에 있는 겁니다. 이해돼요? 자, 그래서 이거는 같은 범주잖아. 그래서 같은 범주 안에서 서로 반대되는 것을 나타낼 때 그러나라고 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다시 얘기하면 A는 이제 학교에서는 착하다. 그러나 집에서는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이런 것들이 그러나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런데는 뭘까요, 그러면? 그런데는요, 뭐라 그럴까? 범주의 전환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는 반대가 아닙니다. 반대가 아니고요. 그냥 딴 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럴 때 그런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직 어려가지고 혹시 이런 거 관심 있나? 저기 SBS에 보면 저거 그것이 알고 싶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알아요? 거기 이제 그 김상중 배우님이 맨날 나와가지고 막 얘기하다 갑자기 뭐라고 합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라고 하면은 그때부터 반대되는 얘기예요? 아니면 딴 얘기예요? 딴 얘기합니다. 지금 이제 피해자를 찾아가가지고 피해자를 조사해봤더니 가해자가 뭐가 어떻고 막 이야기해요. 그런데 말입니다. 라고 하면 이제 뭐가 나와요? PD가 조사한 내용이 막 나오는 거야. 이해돼요? 아니면 딴 사람이 인터뷰한 게 막 나오는 거야. 이제 뭐야? 다른 쪽으로 이야기가 전환된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데는 뭐가 있을까요? A의 성격은 나쁘다. 그런데 새끼 발가락은 예쁘다. 그럼 얘네들은 범주가 똑같아 달라요. 맞지? 자, 그러니까 A의 성격은 나쁘다. 그런데 새끼 발가락은 예쁘다. 라고 하면 성격에 관한 이야기에서 뭐로 넘어가는 거야? 새끼 발가락이 미모로 넘어가는 거 아니야, 얘기가. 맞죠?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의 범주가 전환되는 게 그런 데입니다. 그러면 봐봐봐. 여기서는 다시 본론으로 들어오면 대조는요, 뭘 밝혀야 되는 거야? 차이점을 밝혀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뭐가 많이 쓰여? 그러나가 많이 쓰이는 거야. 알겠죠? 그러나 하지만 반면에 그런 데는 조금 다른 의미.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비교대조입니다. 비교대조. 자, 비교대조의 공통점은 바로 뭐냐면요, 둘 이상의 대상을 견주어 설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교의 뜻이 뭡니까?
둘 이상의 대상을 견주어 설명할 때 둘 그 대상의 공통점을 밝혀내는 방식을 우리는 비교라고 합니다. 대조를 뭐라고 합니까? 둘 이상의 대상을 견주어 설명할 때 차이점을 밝혀내는 방식을 대조라고 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야. 알겠죠? 툭 치면 녹음기처럼 나와야 돼. 자, 다음 구분과 분류입니다. 자, 설명 방법에서 여러분들을 가장 헷갈리게 하는 거 구분, 분류, 분석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 이외에 다른 거 틀렸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좀 놀림받아야 되고 이것도 아직 기억 못하다니. 근데 분류, 구분, 분석은요 선생님이 학교 선생님이 조금 까다롭게 되면 굉장히 많이 헷갈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구분과 분류를 이해하기 전에 뭐부터 이해하는 게 좋냐면요 여러분들 상위어랑 하위어 또는 상의어라고도 하고 하의어라고 하죠. 자, 상위 개념이랑 하위 개념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1학년 때 했을걸? 상위어, 하위어 하지 않았어요? 고유어, 한자어 안 했어? 언제 하지? 예전에 중학교 1학년 때 가서 있었는데 하여튼 자, 뭐 상위 개념, 하위 개념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 초등학생도 다 아는 거야. 자, 사실 비교 대조까지는요 여러분들 그 초등학생 때 다 했던 거 알아요? 기억나요? 내가 저번에 한번 얘기했었나? 수업 시간에? 얘기 안 했었나? 비교 대조 학교에서 했는데 뭐 했는지 알아요? 언제 했는지 알아요? 몇 학년 때 했는지 안다. 기억난다. 그 뭐 무슨 본문이 있을 때 했을까요? 본문 내용이 뭐였을까요? 초등학교 5학년 1학기 교과서입니다. 너무 옛날이야. 몇 년 전이시라고요. 뭐였을까요? 비교와 대조를 배웠습니다. 무슨 본문에서 배웠을까요? 이제 막간을 이용해서 여기 위에 이름 뭘까요? 왜 이렇게 안 나와? 석가타, 다보타 해가지고 차이점, 공통점, 차이점 해가지고 빈칸에 글 쓰는 거 있었는데 혹시 기억나요? 초등학교 5학년 때 해가지고 저기 그 국어교과서 맨 뒤에 보면 스티커 있는 거 알아요 여러분들? 그 스티커 떼가지고 이거 붙여서 여기다가 적는 거 있는데 기억나요? 그때 거기에 밑에 이제 둘 이상의 대상을 견주어서 이야기하는 걸 비교와 대조라고 해요 라고 적혀 있습니다. 밑에 그 책 박사님이 이렇게 말풍선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뭐가 나올까요? 열거 나옵니다. 열거 나와가지고 뭔 얘기할까요? 그 법정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순서였나? 그 판사가 하는 일이었나? 하여튼 뭐 그런 거 이제 학습활동으로 뒤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 때 우리는 비교와 대조, 열거까지 배운 상태고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 교과서를 만들 때 그 교육과정 안에 있던 건 이미 다 배웠다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죠. 자, 그래서 분류 구분은 여러분들이 처음 배우는 개념인 거야. 알겠죠? 자, 처음 배우는 개념인 건데 교육과정 안에서는 자, 상이어, 하이어라고 하면은 쉽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동물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동물의 하이어 뭐 있을까요? 나는 이렇게 나눠볼래. 종류별로 포유류, 그 다음에 저기 뭐가 있었지? 조류, 그 다음에 어류, 양서류, 파충류. 끝인가? 조류, 어류, 양서류, 파충류, 포유류 없나요? 하여튼 뭐 봅시다. 이따 치고. 자, 그러면 동물의 종류를 나눠봤더니 이렇게 나눠지더라. 그런데 동물을 이걸로만 나눌 수 있을까요? 또 다른 종류로도 나눌 수 있을걸? 어떻게 나눌 수도 있을까요? 동물을 야행성과 주행성 동물로도 나눌 수 있을 거야. 동물을 또 뭘로도 나눌 수 있을까요? 반려동물과 야생동물로도 나눌 수 있을 거야. 기준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나누는 게 달라지겠죠.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그거야.
자, 다음 두 번째는요. 이렇게 포유류 나눴다. 그럼 이렇게 하고 나면은 얘가 지금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상위어가 되는 거겠죠. 그럼 밑에는 뭐야? 하위어가 되는 거겠지. 그러면 하위어는 평생 하위어입니까? 이 하위어가 상위어가 될 때도 있죠. 어떻게 하면 상위어가 되는데? 포유류의 종류를 또 나누면 뭐 예를 들어서 인류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 원숭이. 원숭이 좀 비슷하니까 뭔가 포유류. 왜 포유류 생각이 안 나? 아, 강아지, 고양이, 호랑이. 이게 다 포유류잖아. 자, 그러면 포유류 기준에서 얘네들은 뭐가 된 거야? 하위 개념이 된 거야. 맞죠? 그런데 얘네들 입장에서 포유류는 뭐가 된 거야? 상위 개념이 된 거거든. 자, 그래서 하위랑 상위는 항상 관계가 바뀔 수 있단 말이야. 자, 그래서 동물을 종류별로 나눠봤더니 이렇게 종류가 나눠지더라. 그 다음에 포유류 종류 나눠봤더니 이렇게 나눠지더라. 자, 그래서 잘 보세요. 글을 쓸 때, 설명하는 글을 쓸 때 구분은요 어떨 때 쓰는 거냐면, 이거는 구분은요 개념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아요. 개념적으로는요 상위 개념을요 어떻게 내린다? 하위로 내린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구분의 설명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쓰라고 하는데 상위 개념을 하위 개념으로 나누는 것이라고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 교과서에 적혀있는 그대로 써야지. 근데 교과서에 적혀있는 그대로 생각하다 보면 헷갈린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외울 때는 어떻게? 구분이 무엇인지를 외울 때는 상위 개념을 하위 개념으로 뻗어서 나누는 걸 뭐라고 한다고? 구분이라고 한다고. 개념적으로는 그렇게 넣되 나중에 서술형 쓸 때는 뭐 한다? 교과서에 적혀있는 말 그대로 쓴다고요. 알겠죠? 일단은 지금 개념을 배우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상위 개념을 하위 개념으로 뿌리는 건 분류가 아니라 구분입니다. 구분 지어서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분류는 뭘까요? 하위 개념을요 상위 개념으로 묶어주는 걸 우리가 분류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거를 바탕으로 우리 요 표를 글로 한번 나타내 볼까? 동물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다. 동물에는 포유류, 조류, 어류, 양서류, 파충류가 있고, 포유류에는 인류, 강아지, 고양이, 호랑이 등이 있다 라고 하면은 이거는 무슨 설명 방법이라고? 구분의 설명 방법이라고. 동물의 종류를 나누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반대로 올라가 볼까? 하위 개념에서 상위 개념으로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인류, 사람, 강아지, 고양이, 호랑이는 포유류에 속하고, 금붕어, 피라냐 이런 애들은 조류에 속하고, 꾀꼬리, 소쩍새는 조류에 속한다. 이들을 통틀어서 우리는 동물이라고 한다 라고 하면 이거는 지금 하위 개념에서 상위 개념으로 뭐 하고 있어? 올라가고 있는 거지. 맞죠? 자, 이런 식의 설명 방법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분류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하위에서 상위로 올라가면 분류, 상위에서 하위로 내려가면 구분인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은 확실하게 이해됐으면 일단은 여기에서 일단 한 문턱 하나 넘은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자면 분류와 구분은 교과서에 묶여 있잖아. 그래서 분류와 구분이라고 적혀 있는데 굳이 학교 선생님이 분류와 구분을 따로 떼서 굳이 따로 떼서 얘기하시겠다는 거 아니야. 그럼 왜 따로 떼서 얘기하는데? 시험 어렵게 내라고 그렇게 했지. 묶어서 하면 너무 편하거든. 알겠죠? 목소리가 나온다. 자, 둘을 나누면 일단 구분과 분류는 어떤 상황일 때 쓰는 거냐면 여러 대상이 복잡하게 제시가 되어 있을 때 걔네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려고 할 때 구분과 분류가 필요한 겁니다. 둘 다.
그럼 효과도 당연히 뭐야?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잘 보세요. 뭐뭐를 뭐뭐로 나눌 수 있다라고 하면 뭐야? 구분이겠죠. 나뉜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뭐를 뭐로 묶을 수 있다라고 하면 뭐야? 분류겠지. 또는 어디에 속한다 이 말도 분류에 해당합니다. 종류를 나타내 주는 거니까. 자, 그래서 구분 다시 볼게요. 상위에서 하위로 나누는 거기 때문에 상위에서 하위로 내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나누다라는 말을 쓸 거야. 나누다. 자, 그래서 전체를 일정한 기준으로 나누어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상위 항목에서 하위 항목으로 내리는 거야. 자, 그 다음은 하위 항목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종류별로 묶어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위 항목에서 상위 항목으로 넘어가는 거야.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분류라고 합니다. 분류. 자, 다음 분석으로 넘어갈게요. 분석도 중요합니다. 자, 이거 나중에 여러 번 나중에 나한테 설명을 들을 수도 있는데 나는요 전에 이제 초등학생들 가르칠 때 내가 이거 초등학교 5학년 애들도 그 설명 방법을 좀 가르쳤었단 말이야. 그때 애들한테 가르치는 예시나 지금 여러분들 가르치는 예시나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서 다시 설명 방법을 얘기할 때가 있을 거야. 가끔씩 이제 까먹어가지고 더 이상 교육과정에 나오진 않는데 문제 가끔씩 나오거든요. 근데 과거에 배웠던 기억이 까먹어가지고 그 문제가 안 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다시 설명해 줄 텐데 항상 똑같은 예시 들어줄 겁니다. 그래서 그 똑같은 예시의 그 레퍼토리를 기억해서라도 얘네 개념을 좀 알아두도록 하세요. 알겠죠? 자, 분석은요 전체를 다시 복잡한 미안합니다. 복잡한 하나의 대상을요. 자, 여기에 별표 쳐주세요. 하나의 대상. 이게 바로 분류와 구분과의 차이점입니다. 그러니까 분류와 구분은요 대상이 하나가 아닙니다. 여러 개예요. 근데 분석은요 대상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의 대상을 구성하는 요소나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하는 거. 나누어 또 있는데요. 아까 구분도 나누어였는데요. 맞아. 그래서 분석은요 구분이랑도 헷갈립니다. 자, 복잡한 내용을 짜임새 있게 정리하여 표현하려고 할 때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분석은 그나마 힌트를 좀 많이 얻을 수 있는 게 이거죠. 구성된다, 나눌 수 있다, 이루어져 있다. 나눌 수 있다는 좀 애매해요. 나눌 수 있다는 구분도 가능해요. 구분도 나눌 수 있다는 말 쓸 수 있지. 근데 이루어져 있다랑 구성된다는 오로지 분석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자, 잘 보세요. 자전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전거의 구성 요소를 한번 나눠볼까요? 자전거의 구성 요소 뭐 있어? 신아 뭐 있어? 바퀴. 또 뭐 있을까? 뭐 핸들, 체인, 그 다음에 안장 등등등 있을 거야. 자, 앞에 보세요. 자전거의 구성 요소를 나누었더니 얘네들이 구성 요소야.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볼게요. 동물에서요.
포유류. 사람, 강아지, 고양이. 자, 생각해 봅시다. 요렇게 내리면 우리가 구분이라고 했잖아, 설명할 때. 맞죠? 자, 그러면 자전거의 구성 요소를 얘기하는 거랑 동물의 지금 종류를 얘기해서 사람, 강아지, 고양이를 얘기하는데 얘를 구성 요소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면 구성 요소랑 종류의 차이점은 뭔데? 쉽게 말하면요, 얘네들은요 구성 요소라서요, 얘네들 하나씩 다 떼가지고 이어 붙이면 뭐가 돼요? 자전거가 얼추 돼. 맞잖아. 얘네 조립하면 자전거가 되잖아요. 이해돼요? 뭐 풀로 붙일 수는 없지만 어떻게 이어 붙이면 자전거가 비슷하게 될 거 아니야. 사람이랑 우리 집에 강아지 한 마리가 있는데요, 얘랑 나랑 풀로 붙였어요. 혹시 동물이 됩니까? 안 돼요. 이해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 구성 요소이냐 아니냐의 차이야. 하지 마세요. 진짜 그럴 일 없으니까. 알겠죠? 자 그래서 사람이랑 강아지를 풀로 붙였다고 해서요, 얘가 포유류가 되지 않습니다. 아, 그러면 개수가 좀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옆집에 있는 고양이까지 풀로 붙였습니다. 그럼 포유류가 됩니까? 안 돼요. 호랑이 갖다 붙인다고? 안 돼요. 맞죠? 걔네 종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성 요소는 뭘까요? 얘네들을 조립시켜서 끼끼 쪼으면 자전거가 됩니다. 그게 구성 요소야. 그러면 자전거를 구성 요소 말고 종류로도 나눠볼래요? 얘를 만약에 종류로 나누면 어떻게 나눠줄 수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자전거를 잘 모르니까 참, 자전거의 종류를 나누면 예를 들어서 바퀴 수를 가지고도 나눌 수 있을 거야.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뭐 예를 들어서 외발 자전거, 그 다음에 바퀴 두 개를 뭐라고 해요? 두발 자전거라고 해요. 근데 바퀴가 두 개인데 왜 두발 자전거라고 하지? 두발 자전거. 그럼 바퀴 세 개면 세발 자전거겠네? 맞죠? 세발 자전거. 그럼 바퀴 네 개면 네발 자전거예요? 근데 네발 자전거가 있어? 아, 있어? 오케이. 네발 자전거. 이게 뭐야? 바퀴 수로 나눈 거잖아. 혹시 자전거라고 하는 완성된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요 네 개를 다 샀어요. 한 발 자전거랑 두 발 자전거랑 세 발 자전거랑 네 발 자전거를 나사를 이어가지고 만들었어. 그럼 혹시 자전거가 됩니까? 안 되잖아. 맞죠? 자, 그래서 얘는 뭐야? 종류야, 종류. 얘는 뭔데요? 구성 요소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어떤 대상을요, 집중해. 구성 요소로 나누면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한다고? 무슨 설명 방법? 분석이라고 한다고요. 어떤 대상을요, 종류로 나누면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구분이라고 한다고요. 구분. 알겠죠? 자, 그래서 구분과 분석의 차이를 좀 잘 생각할 수 있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더 나가지고 과정이라고 하는 설명 방법이 있습니다. 과정. 자, 과정이라고 하는 건 뭔데? 일의 순서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설명 방법을 바로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과정이라고 하는 설명 방법을 가장 잘 쓸 수 있는 상황은 뭐 어떤 상황일까요? 카레를 기가 막히게 만드는 방법 해가지고 막 적어요. 일단 첫 번째, 뭐 예를 들어서 고기를 볶는다. 다음 야채를 볶는다. 다음 물을 붓는다. 다음 카레 가루를 넣는다. 다음 기호에 따라서 뭐 토마토나 버터를 넣는다. 매운 걸 먹고 싶은 사람은 매운 고추를 넣는다. 라고 하는 것이 뭐야? 일의 순서입니다. 일의 순서를 어기고, 자, 냄비에 있는데 냄비에 불을 올린 상태로 카레 가루를 붓는다.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엄마한테 등짝 스매시 맞습니다. 카레 다 태워 먹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뭐가 있어야 돼? 일의 순서가 있어야 돼. 첫 번째는 첫 번째인 이유가 있고 마지막은 마지막인 이유가 있어요. 그게 과정입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까지 하면 지금 뭐야? 정의, 예시, 인과, 비교, 대조, 분류, 구분, 분석, 과정까지 하면 9개다. 그쵸? 자, 10분 쉬는 시간 아니다.
문제 풀고 싶으신 시간. 오. 자, 요거 뒤에 지금 여기 빈칸 있죠? 몇 개 없어요. 금방이요. 자, 20번까지. 사례 연습 그것도 할까? 아니다, 뺍시다. 요 20번까지. 요 20개 문제 다 풀고 나서 쉬는 시간. 알겠죠? 자, 그래서 저 시계로 8시 5분이 되면 저 시계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5분 만에 풀면 되잖아요. 그럼 쉬는 시간 10분인데.